부부가 살면 살수록 닮는다는 건 결국 아빠를 닮았는 여성이 거야. 점점 남성 쪽으로 진짜 신랑감 잘 골라야 된다 진짜. 어우. 그러니까 그 많은 장인들이 3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야, 진짜 놀랍다 오늘. 모든 게 설명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언더스탠딩. 북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채널은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만들고 고생하고 힘 쏟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 특히 북언더스탠딩은 저희가 진짜 정말 남는 거 없이 모든 걸 활활 불살라서 그렇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저희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많이 비어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쏙쏙 떨어져 나갔어 이제. 그래도 우리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저희가 주로 다루는 책이 절판된 책 중에서 아주 괜찮은 책이거나 아니면 됐다 두꺼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을 엄두가 안 나지만 참 이거 좋은 책이라 읽고 나면 정말 좋은데 참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책들만 또 저희가 싹싹 뽑아서 마치 여러분들이 읽은 것 같은 어디 가서 읽은 척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렇습니다. 코너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오늘은 새로운 또 유명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에서 정우현 교수님. 약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책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현 교수님은 사실 우리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 한창 광고하고 하셨던 서울 리뷰 오브 북스. 그 김두월 교수님. 북 리뷰 개간지. 김도월 교수님이 적극 옆구리 찔러가지고 원래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서울 리뷰어 복스 한마디 얘기해라. 가서 그걸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약학과 교수님인데 정말 약 없이도 사실 것 같이 건강하게 생기셨습니다. 네, 약학과 교수이기는 하지만 진짜 누가 무슨 약을 먹으면 좋냐 항상 이런 걸 질문하시는데 제가 사실 약을 많이 안 먹고 비타민 이런 것도 안 드세요? 비타민도 거의 잘 안 먹고요. 저희 뭐 집사람이 먹어라 해서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렇게 가끔씩 주면 근데 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그런 편입니다. 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비타민 그놈은 쓸데없어라는 생각이 계속 드시나 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장단점들이 있고 물론 몸에 당연히 좋은 점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뭐 아직은 몸이 좀 아프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나중에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건강하면 굳이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타민 중독인데 엄청 열심히 먹는. 비타민 안 먹는 나라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몸에 확실히 차이가 나시면 그러면 잘 챙겨 먹으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병원을 가야 된다고. 지금 비타민 먹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오신 책은 저희가 그 교수님께서 1층에서 도착했는데 지금 한 명 내려보내라.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왜요? 그랬더니 책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사람 하나 더 필요하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책. 손목 조심하시고요. 어이구야. 네, 벽돌책인데요. 저도 정말 무거워서 이거 오늘 들고 오기 싫었는데 이 책이 많이들 읽으실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녹화장에도 사실 책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면 가져와야 된다. 웃음이 닮았다 이런 책이군요. 네, 웃음이 닮았다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진짜 가벼운 책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 제목이 어떤 책을 좀 약간 패러디해서 그렇게 지은 제목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가락이 닮았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책이 있죠.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 모티브로 비슷하게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그런 내용입니다. 유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안만 해도 내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원래 원제도 닮았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왼쪽에 있는 표지가 이제 원제 영어 원서 책인데요. 거기 이제 제목이 She has her mother's laugh 해서 진짜 그거네요. 그렇죠. 엄마의 웃음을 닮았다. 그녀가 엄마의 웃음을 닮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제목을 재치 있게 웃음이 닮았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발가락이 닮았다 얘기처럼 이렇게 막 비관적이고 약간 뭐 웃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자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컸을 때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를 듣고 엄마랑 너무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음소리도 유전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이제 기획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아주 매우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써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진짜 거지.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주제 같고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유전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유전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유전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저렇게 책 한 두꺼운 권을 책을 쓸 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화두를 이제 유전에 대한 화두를 꺼낸 건데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웃음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생활 속에서 애를 배우는 키우다 건지. 보면 또 그렇지. 애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웃는 걸 자꾸 보니까 그걸 따라하고 양육의 결과로 환경적인 결과로 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매한 것들 실제로 유전자냐 환경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것이 어느 정도로 유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닮는 것은 유전의 영향이냐 환경의 영향이냐 그렇죠. 뭔가 이제 닮는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군요. 그러니까 칼 진모라는 사람이 썼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과학 저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기자처럼 책을 생겼네. 많이 썼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책이 바로 이제 유전에 관한 책이 되겠고요. 유전에 관한 책을 쓰게 된 또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이름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름이 칼 진머잖아요. 네. 이 진머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진머는 어느 나라 태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진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진머가 또 있기도 해요. 뭐 한스 진머 이런 유명한 영화 음악 작곡가도 있는데요. 뭐 예. 인터스텔라 이런 거에 이제 배경 음악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분 이제 독일 사람이거든요. 예. 독일계군요. 독일계. 네. 진머가 이제 독일어로 방, 예. 룸을 뜻하는 룸이란 뜻이에요? 예, 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독일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23andMe라고 부르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23라고 하는 것은 23은 인간의 염색체 숫자가 23쌍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말해준다 해서 23andMe고 우리가 그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서 이제 돈을 조금 내면은 유전 정보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 120불 정도 내면 본인의 조상이 혈통이 어딘지 그 앤세스트리를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봤더니 이 칼 진머가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하게 자기에게 이제 유대인 혈통이 한 50% 된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난 독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라니 주이시라니 그러면서 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유대인 혈통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뭔가 갑자기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저자가. 왜 걱정이에요?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독 잘 나타나는 질병이 있기는 해요. 특히 이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게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그게 독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슈케나지. 그래서 독일계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거죠.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독일에 살았으니까 독일의 박해를 받은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홀로코스트 이후에 완전히 그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 뭐 수백만 명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었던 바로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인데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유전병도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도 한 100배 이상 많아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삭스병이라고 하는 유전병이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한테 많이 발견이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질환이냐 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아이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중추신경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병이에요. 중추신경계가 파괴되니까 운동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서 아기가 뭐 기지도 못하고요. 뭐 뒤집기도 못하고 당연히 뭐 앉거나 서지도 못하는 거죠. 그 상태로 또 뭐 시력, 청력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 3살이 되기 전에 다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병이네요. 그렇죠. 근데 유전병인데 이게 열성 유전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아빠에게서 하나 오고 엄마에게서 하나 오고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모이면 발생하게 되는 열성 유전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좁은 집단에서 근친혼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성 유전자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게 테이삭스병이 또 한 100배 정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뭔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도르 예쇼림이라고 해서 어떤 유전병 방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젊은 청년들, 유대인들 남녀를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서 이렇게 테이삭스병의 이런 열성 유전자 있으면 보인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개인 정보니까 이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별 번호만 딱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이제 유대교 찾아가 가지고 나 결혼하고 싶은데 유전 정보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나는 37번인데 258번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조사를 하고 딱 알려주는 거죠. 안 돼, 너희는 안 돼. 그렇죠. 소위 유전자 궁합을 알려주고 너희는 위험하니까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 열성끼리만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인데 둘 중에 한 사람만 괜찮으면 그건 결혼 괜찮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1983년에 이 제도를 시작했는데 한 20년 만에 이 테이삭스병 발병률이 거의 한 10%로 10분의 1로 줄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안 태어나면서 그렇겠네요. 네, 이 제도를 만든 이 사람이 유대인 랍비인데요. 요셉 엑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본인이 10명의 자식을 낳았었는데 그중에 4명을 테이삭스병으로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 거기도 열성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 예.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작가가 자기가 유대인을 혈통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내 아이도 혹시 그렇죠. 딸을 임신했는데 아닐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유전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공부해서 조만간 책을 썼어. 새로 공부해서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야. 내가 유대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테이삭스병이라는 게 있지? 뭐 이러면서 또. 야, 정말. 그래서 보통 이제 유전에 관한 책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와 뭐 역할과 그것이 어떻게 암호화해서 어떤 뭐 효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메커니즘 중심으로 뭐 유전 법칙 이런 걸 따라서 이제 공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유전자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 사람들은 유전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유전의 역사 같은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폭넓게 아주 흥미롭게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익숙한 느낌인데 유전은 뭐 그냥 익숙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럼 애들도 뭐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있는 거겠지. 이제 과거에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나 뭐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 지금도 보면 현대사에서도 그 삼성그룹의 패밀리들은 유전병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전자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태어나느냐가 이제 우리의 운명을 실제로 완전히 바꿀 것이냐.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유전자 결정론 같은 그런 것에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면 그냥 이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유전자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날 유전학 용어로 히레디티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DNA 형태로 전달해주는 이런 용어로 히레디티를 쓰고 있지만 이게 역사적으로는 라틴어 헤레디타스라고 하는 용어에서 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됐던 용어인데 그때는 당연히 유전자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법률 용어였습니다. 유산 그런 거죠. 예. 내가 내 자식에게 혹은 뭐 자식이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권한, 지위 이런 것들을 상속해주는 어떤 자격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좁은 의미의 유전자의 어떤 존재와 기능 이런 것에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는 요즘의 유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좀 추상적이더라도 폭넓게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제가 좀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유전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 말고 또 환경적인 요소들이 실제로 유전자의 역할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이 저자가 알아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도 환경도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 그것을 유전과 실제로 이렇게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사람들은 많이 없었는데 예. 환경이 유전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저거 그러니까 유전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일 것 같고 유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없느냐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나쁜 머리를 물려받았어.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본인의 콤플렉스를 방송에다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다.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어. 근데 내가 게을러. 그러면 그러면 좋은 머리가 더 중요한 거냐. 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전과 환경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가지고 예.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했잖아요. 이게 뭐 50대 50이냐 아니면 뭐 80대 20이냐. 근데 그렇게 뭐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현대 생물학은 유전자가 정말로 100% 가깝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생물학의 추세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 머리 그냥 DNA야 사실은. 다 DNA라는 어떤 화학 물질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식으로 왜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도 네. 그 사실 우리는 껍데기일 뿐이지 주인공은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예.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컨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유전자의 모든 운명을 몰빵하는 뭐 그런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분은 이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에이 저건 아니지 어떻게 거꾸로 올라갑니까? 옆으로도 일어나고요. 내 친구 예? 혹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적 사이에서도 유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도 있다. 밑에서 위로?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저건 진짜 신기한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뒤에서 차차? 이 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하나씩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첫 거부터 번째부터 보죠. 예. 유전은 유전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야. 유전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예. 이야기는 이제 펄벅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펄벅. 네. 돼지. 펄벅은 돼지. 어. 굿 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펄벅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예. 부모님도 다 미국인이었고 근데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느라 4살 때 아주 아기 때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쭉 자라다가 잠깐 대학 단위로 미국에 4년 다녀온 거 말고는 중국에서 계속 살았고요. 또 남편도 중국에 와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인 농업 전문가를 만나서 근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요. 예. 캐럴이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아주 유난히도 눈에 띄는 그런 금발의 파란 눈을 갖고 태어났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유난히 예뻤다. 펄벅의 딸이 유난히 예뻤다. 유난히 예뻤다. 새 가족의 행복한 삶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딸이 캐럴이 습진이 자꾸 생겨서 막 이렇게 긁으면 곰팡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이상한 병이, 증상이 예. 나타났는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 남들은 다 걸음마를 하는데 아직도 계속 기고 있고 아이고. 거둥거둥하고 남들은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옹알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늦는구나. 그렇죠. 성장이 계속 지연됐고 늦으니까 검사를 맡으러 이제 미국을 데려갔는데 예. 정신 성장이 지적 성장이 완전히 멈췄다. 아이고야. 완전히 멈춰버렸다라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예. 당연히 치료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한 8살쯤 됐는데 아직도 계속 젖먹이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특수교육.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특수교육을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뉴저지에 있는 바인랜드라고 하는 그런 특수 훈련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교육비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서 펄벅이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역시 생활고로 타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랐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또 안 썼을 수도 있겠죠. 뭐라도 해보자. 그렇죠. 교수님 이 북 언더스탠딩도요. 저희가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생활고로 이겨보자. 이게 사실은 뭐 시청자들 책 읽는 뭐 이런 즐거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희가 매출을 좀 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객님이십니다. 네. 이 캐럴 버그는 그럼 왜 이렇게 발달 장애를 겪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캐럴은 몰랐지만 지구의 또 반대편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 여성이 딸을 낳았는데 이 캐럴처럼 막 습진이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잘 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정신 발달 장애아가 나타나서 이 오슬로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굉장히 유명한 펠링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펠링 검사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이 분이 이제 아이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초록색이 검출이 된 거예요. 소변에서 초록색 나온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없어요.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면 이제 부서져서 해체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제 색소가 노란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정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듣도 보도 못하게 초록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도대체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하나, 아주 평범한 건데 이 페닐알라닌은 뭐 고기나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많아집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너무 많아지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중에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 타이로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의 효소, 이 PAH라고 하는 이 효소가 선천적으로 없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되게 축적이 많이 되면서 페닐알라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페닐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이 되는데 이게 바로 소변을 초록색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색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뇌로 들어가서 바로 뉴런을,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 펠링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그 진단법을 영국 의사 중에 라이오넬 펜로즈라고 하는 의사가 배워가지고 또 미국을 방문해서 마침 그 바인랜드 학교를 갑니다. 여기에 유명한 펄벅의 아이가 있다는, 딸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진단을 똑같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초록색 나왔어요? 소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지적인 문제로 뇌 이상으로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신체 내에서 아미노산을 다양하게 바꿔주는 그런 효소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뇌가 쌓여서 그게 그렇게 됐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유전병이긴 유전병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못 먹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효소 없어서 결국은 이게 막 그 술 조금만 먹어도 계속 몸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듯이 저 친구도 저게 분해가 안 돼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캐럴 버기 딸이 20살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뭐 지적 발달을 장애를 멈출 수는 없었고 이야기는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적어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제 알게 됐고 사실 이런 페닐케톤 요증을 겪는 어린 아이들은 일찍 발견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통해서 여기 보면 페닐알라닌이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쉽지는 않은데 고기라든가 뭐 유제품, 콩 이런 것들을 최대한 먹지 않고 저페닐알라닌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분유를 페닐알라닌을 뺀 분유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가 봐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발견하면 전혀 문제 없이 키울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시죠? 유전적으로 뇌가 문제가 있게 태어난 게 아니고 네. 다른 이유 때문에 뇌가 영향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뭐 금발의 파란 눈 궁금해하셨는데요. 바로 여기에 그게 나오는데 이 페닐케톤 요증을 갖게 되는 그런 아이는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이로신이 적절히 많이 만들어져야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이 체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여기 멜라닌도 있습니다. 멜라닌이 우리 몸의 색소를 만드는 예? 물질인데 예? 이 페닐케톤 요증을 갖고 있으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예. 멜라닌이 없어요. 멜라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금발이 되고 눈도 멜라닌이 부족하면 파랗게 되거든요. 파랗게 되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우생학 열풍이 불던 시절에 독일 나치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월한 인종 이제 아리안족을 찬양하면서 그때 대표적인 금발의 파란 눈이 가장 우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형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페닐케톤 요증이 그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백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오히려 유대인이나 흑인들한테는 이런 증상이 거의 그래서 이 페닐케톤 요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유전자가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물론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약점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빨리 발견하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면 그럼 얼마든지 회복도 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처럼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건 거의 저는 유전병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유전병이 저 유전자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뇌가 문제가 있는 유전자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저렇게 화학 반응에 결핍이 생긴 유전자가 있었으니 그것 때문에 나타난 일이니. 그렇죠. 이제 유전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유전 질환을 만드는 원인이 유전자에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원인을 잘 찾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식이요법을 시행해서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유전의 영향은 있긴 있는데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후천적으로 극복 가능하다. 그거네. 머리가 나빠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입증하고 있잖아요. 안 대표님이 수년간 고생 많았어요. 그런 건가? 뭔가 이렇게 유전이라는 게 열성 우성은 없었더라도 평균에 있느냐, 사람 많은데 들어가 있느냐, 내가 사람이 없는 적은데 들어가 있느냐가 비극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인사이트풀한 이야기예요. 이건. 맞아. 평균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안전한 거고.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치 판단으로 좋다 나쁘다는 없을 수 있어도 뭐가 훨씬 더 유용하냐. 그렇지. 혹은 내가 하필 머리 좋은 사람이 하여튼 사회적으로 성공한 환경에 들어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가 좋게 태어났어.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스파르타처럼 야, 우리는 무조건 전사지. 머리는 필요 없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머리 좋고 나약한 사람은 쓸 데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예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야, 역시 그냥 이렇게 잘 묻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정말 다수가 있어. 다수일 때 해야죠. 다수일 때.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뭘 아까 전에 1 한번 거 유전이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간다. 이게 재밌는 건데. 그래, 그 얘기도 한번 배워봅시다. 보통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위에서 밑으로 간다. 위에서 아래로 그죠?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그 조상에게서 후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네. 그 반대나 뭐 옆으로 새는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그건 그냥 유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2%랑 놀았더니 애가 영향 물들었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야말로 이제 환경적인 요소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유전자가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이 방향이 옆으로도 이동을 하고 위로도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좀 배워보죠. 사례를 좀 들어보죠. 네. 먼저
옆으로도 갈 수 있는 유전자 전달을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런 현상은 처음에 이제 미생물에서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맨 처음 발견된 것이 이제 1920년대에 발견된 건데요. 수평적 유전자 전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가운데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형질 전환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예. 이것이 가장 먼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밖에 있었던 어떤 유전자들이 원래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전자는 원래 병원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세균 안에 있었던 유전자인데 그 세균이 어떻게 죽었어요. 딱 죽고 나서 유전자가 사라지기 전에 빠져나온 유전자가 어떤 이유로 병원성이 없는 세균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병원성이 없던 세균이 갑자기 병원성으로 돌변해서 예. 이게 쥐를 감염시켜서 죽이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아닌데 예. 갑자기 길에 떨어져 있는 그런 유전자를 예. 어떻게 이렇게 주워 담은 거예요, 내 몸으로. 감염 아닙니까? 그게 감염. 감염의 케이스가 이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덕션 같은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예. 이제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있듯이 예. 박테리아도 거기 감염하는 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오파지도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게 감염하면 본인의 유전자, 물론 본인은 감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생해서 살면서 예. 에너지를 얻고 증식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예.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또 병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감염이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케이스 컨주게이션 같은 건 뭐냐면 세균들이 의도적으로 짝을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나눠줄게 하면서 감염이 아니라 선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우리가 세균을 죽이려고 이제 항생제를 처리하잖아요. 네. 그럼 항생제에 전혀 저항성이 없으니까 다 죽기 마련인데 네. 99.9%를 죽여도 꼭 살아남는 애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수포박테리아 이렇게 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걔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 우연히 이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게 된 거예요. 예. 어떤 뭐 유전자 변형이나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기에 조그만 조각으로 갖고 있다가 나 살아남았는데 이거 넣어줄까?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세균들한테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세포 분열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애들이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 그게 있는 친구한테 유전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엄마에게서 받은 그런 거 외에 예. 나만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성질을 유전자를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가요. 예? 그러면은 뭐 불쌍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브릿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랑 연결을 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내 유전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요. 그럼 같은 몸 안에서 세포들끼리. 우리 몸이 아니라 일단 미생물에서 그렇습니다. 미생물 대부분 미생물 단위에서 세포 단위로 있으니까. 단세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세포인 경우는 유전자를 조금 주고받더라도 티가 안 날 수가 있는데 네. 단세포 미생물은 하나 딱 몸속에 들여오면 그게 전부기 때문에 확실히 모든 성질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인간을 포함한 대형 뭐 포유류나 예. 많은 동물들에서 식물은 당연하고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게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옆에 그 세포한테 뭘 내 걸 주려면 그래도 어쨌든 접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접촉. 그러면 사람도 접촉을 해야 뭔가를 주지. 사람이 그냥 뭐 옆에만 있다고 내 유전자 줄 수가 없잖아요. 수 뽀뽀를 했다. 줄 수 있었으면 벌써 줬죠. 주고 싶은 거 아주 많아요 여기. 줄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 뽀뽀를 했다. 그러면 가는 건가? 네, 뽀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접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는 접촉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엄마의 뱃속에서 아주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사례들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사실 잘 모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런 접촉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태아랑 엄마랑 태아랑 엄마일 엄마랑-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 말고 다른 형제가 태아도 있어요. 다른 태아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태어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 미처 태어나지 못한 쌍둥이들이 있었던 그게 경우들이 있을 수 굉장히 있죠. 많이 예, 있다는 예. 거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한 명이 태어나긴 했지만 중간에 유산이 돼서 사라졌기 때문이지. 예, 예.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죠 그럼. 예? 예. 하나씩 그래서- 배워봐야 되겠네. 예, 야. 보통 이제 어느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여러 생명체들이 좀 섞여 있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거론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키메라. 키메라. 이 키메라는 원래 사자의 머리를 갖고 있고 몸통은 염소고 꼬리는 용으로 되어 있는 그냥 굉장히 뭐 좋은 거 다 붙인 거죠, 뭐. 네. 그렇죠. 뭐 강해 보이고 네. 세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모은 거죠. 보통 우리는 키메라 하면 좀 사실 뉘앙스가 좀 괴물이나 네. 변종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까? 뭐 상상은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보통 예. 이제 인간 키메라 하면은 보통 켄타우로스 같이 반인 반수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좋게 봐도 뭐 인어공주 정도. 뭐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실제로 인간에게 이렇게 마이크로 키메라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견이 되는데요. 마이크로 키메라는 내 몸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유래한 조직, 다른 사람에게서 유래한 세포가 얼마든지 내 몸처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동물들에게도 이제 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약간 이상하지만 동물들에게도 보면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눈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든가 또 원래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쥐였는데 일부는 막 검은색이 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동물에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우리 뭐 오드아이 고양이라고 해서 네. 이게 양쪽 눈 색깔이 야. 다른 이런 고양이는 또 굉장히 비싸게 또 귀하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게 남의 거 받은 건지 원래 자기가 그렇죠. 저렇게 태어난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뭐 두 가지 경로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었다가 뭐 2개, 4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어느 한쪽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네. 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이제 모자이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닌 엄마의 자궁, 태아의 상태로 있었을 때 그때 미처 태어나지 못한 다른 형제 자매의 것을 그것이 일부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때? 자, 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이제 인간의 사례를 통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키메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네. 1953년에 미국의 한 여성에게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미시스 맥케이라고 부르는 맥케이? 예, 맥케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줄여서 이제 맥부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이 맥부인이라는 여성이 헌혈을 하려고 병원을 찾아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A형이면서 동시에 O형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럴 예, 수가 있어요? 이분이 A형이면서 O형. 사실 혈액형 검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예. 그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O형은 O고 A형은 AA거나 A5인데. A5인데 그러니까 뭐 AA냐 A5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보통 이제 자기 적혈구의 이 표면에 있는 어떤 항원의 종류가 항체를 딱 처리했을 때 막 응고가 되면 아 이게 매칭이 되니까 그 A형이다 이렇게 예. 결정을 하는 건데 예. 이 사람의 피는 일부는 한 절반은 응고가 되는데 절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의 몸 속에 두 사람의 피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A형, 일부는 A형, 일부는 O형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혹시 수혈을 받은 적이 있냐? 절대 없다. 지금 처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혹시 쌍둥이이시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아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좀 이렇게 죽은 그런 쌍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얘기를 듣고서 설명이 되기 시작한 건데 태어난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예. 어머니의 자궁에 같이 있었을 때 이 쌍둥이 남동생의 줄기세포가 건너온 거예요. 나한테 건너와서 내 골수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요. 골수에서 피를 만들 때 계속해서
그 남동생의 세포에서부터 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내 피가 또 일부는 남동생의 피가 그러니까 A형이기도 하고 O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게 계속 평생 두 사람의 피가 이제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섞여버리는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렇죠. 만약에 자궁 속에서 뭔가 그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때 어찌 잘못 섞이는 거지.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태어나서는 아무리 이렇게 막 비비고 이래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A형인데 O형의 피를 수혈하는 건 괜찮은데 거꾸로 O형인데 A형을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혈액이 응고되면서 큰 그 면역 반응과 함께 하여간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받은 게 좀 다르면 큰일이겠죠. 지금은 이제 큰일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태아였을 때는 그런 면역 같은 것들이 이제 아직 발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신체가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이제 뭐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전체 쌍둥이 중에 한 10% 정도가 서로의 세포가 막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0%. 우리 쌍둥이들 진짜 다르던데 근데. 그런데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만 따졌을 때 10%거든요.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세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유전 정보도 똑같아서 뭘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아서. 빈번하게 일어난 걸 생각하면 거의 뭐 2배, 3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막 섞이는군요, 뱃속에서는. 진짜 뭔지 난지 모르는 거지 서로. 섞이면 좋은 건가요, 근데? 섞여서 곤란에 처하게 된 그런 또 케이스가 여성의 있어요? 케이스가 또 있는데요.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예. 미국의 이제 리디아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성이 이제 아이가 3명이 이미 있고요. 뱃속에는 현재 넷째를 임신 중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이 남편이 사고를 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 같은 걸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 여인이 본인이 아이들의 친모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문제 없죠. 내가 낳은 친모니까? 아이들이니까 친모니까. 근데 유전자 검사를 이제 했어요. 했더니 당신은 친모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나온 거예요. 일어났을까요? 친모가 어떻게 아닐 수가 있습니까? 3명이 다 엄마가 아니다? 엄마 3명 모두 다 이 여인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낳았는데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낳았는데. 셋 중에 하나도 아니고 셋 다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으로 이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기죄로 기소가 되고 아이들을 막 빼앗아 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넷째 출산이 이제 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이제 갔는데 그 병원에 법원 집행관이 따라갑니다. 이 아이도 진짜 이 여인의 아이가 맞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두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다른 걸로 나와요? 또 친모가 아니래요. 야, 그 집행관의 호기심은 정말 대단하다. 와.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뭐 애가 병원에서 바뀐 것도 아니고 DNA 검사가 잘못되는 거죠. 대리모가 아닌가? 대리모 대신 아이를 낳아줄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혈액 샘플을 계속 이제 DNA 채취를 반복합니다. 처음엔 피부에서 했는데 친모가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했더니 아니고 또 침으로 검사해도 아니고 아무래도 안 되는데 딱 한 번 옛날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려고 어떤 병원에 그 조직 샘플을 맡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친모가 맞다라고 나온 거예요. 어머나? 왜 그렇죠? 그럼 엄마가 변한 거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엄마가 중간에 변한 건 아니고 이 여인의 다른 몸에 DNA가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래한 세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여인을 이제 파란색이라고 보면 이 파란색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된 이런 세포가 같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라다가 이 쌍둥이 여동생이 그냥 유산이 되고 여기서 세포 일부가 이 여인에게 들어와서 이 여인이 자라면서 이렇게 일부가 노랗게 됐잖아요. 이것저것이 노랗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몸이지만 하필이면 생식기관, 뭐 난소와 자궁 있는 부분에
그 사라진 여동생의 세포가 와서 여기서 내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는 족족 다 내 아이가 아니라 그 사라진 여동생, 쌍둥이 여동생의 아이가 DNA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저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내 몸에 사는데 그냥 사실 내 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형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몸의 일부고 모든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세포가 유래한 것은 내 세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보통은 내 몸에 뭐가 다른 게 들어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뭐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니면 야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 공격을 하거나. 근데 왜 저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살 수가 있죠, 같이? 그러니까요. 이제 면역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면역력이 완전히 다 발달한 성체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세포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걸 거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은 면역력이 발달하기 전에 발생 단계에서 이제 막 수정란 세포 하나 두 개였던 시절에 섞이게 된 것은 나의 세포가 아니어도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고 이제 물리칠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섞여서 같이 있어도 뒤늦게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 이건 내 몸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애 셋이 다 닮았네. 이건 그 직관적으로 닮았네. 직관적으로 닮았어. 와. 재미있는 케이스가 남성의 경우에도 또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미국의 한 남성이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를 안 닮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안 닮은 것 같아서 이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자가 아니야. 친자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이혼 사유지. 그러니까 사유. 이제 뭐 아내를 의심하고 당연히. 근데 아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면서 막 항변을 하고 억울하다고 막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막 화가 나 있는데 판정 받은 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와 이 남성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한 25%가 동일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25%는 무슨 의미냐? 보통 이제 내가 친자다 그러면은 50%가 똑같거든요. 아빠에게서 절반, 엄마에게서 절반 받았기 때문에 엄마와도 50% 동일하고 아빠와도 50% 동일해야 되는데 이 남성은 25%가 동일하다고 나온 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내 형제, 남자 형제, 형이나 남동생 하고 아기가 생겼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그럼 또 난리가 날 법. 하죠. 그렇죠. 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었어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25%가 딱 나왔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결과 또 역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다른 유전자가 나의 이란성 쌍둥이 남자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해서 나는 그냥 나 혼자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뱃속에서는 뭐 둘이 있었는지 셋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쌍둥이였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확인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아주 세포 단위에 어렸을 때는 세포가 막 한 수십 개, 수백 개 있었을 때는 전혀 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군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순수한 나인지 아니면 나의 태어날 수도 있었을 그런 형제 자매가 같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나지 못한 남자 형제의 세포가 하필이면 나의 정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생산하는 정자의 10% 정도는 남의 정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필이면 거기서 이제 임신이 됐고, 그러니까 이 남성은 자기 아들의 삼촌이 된 거죠. 아니 그렇겠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다고 사람이 실제로 그런 게 많다 그러면 야 어떻게 얘는 내 새끼인데 이렇게 안 닮았어? 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도 그런 의심이 있을 때마다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 좀 비인간적인 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유전자도 엄마한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건 그죠? 아이의 유전자가 엄마한테도 갈 수 있다고요? 그건 이 형제끼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그 뱃속에서는 막 섞이는 것 같은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 태아가 만들어지는 요 안에서는 막 그냥 이 부품 갖다 저기다 쓰고 막
그런 거 공산주의 당시에. 자 부어, 자 나 만들어. 이거 혹시 만들다가 없으면 갖다가 그런 거지.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엄마한테 가는 거요? 예, 아래에서 위로 유전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보통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형제자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와 이 산모와 아이를 경계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아무거나 다 통과하지 못하고 영양분이나 노폐물 같은 것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태아의 세포가 얼마든지 그걸 통과해서 어머니의 몸에 이곳저곳에 가서 박혀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A번 그림이 바로 이제 엄마에게서 아이로, 아이에게서 엄마로도 이렇게 세포가 교환이 되고, 또 B번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쌍둥이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그리고 태반을 뚫고 엄마의 몸으로도. 그다음 C번에 있는 요 세 번째는 이건 좀 더 C 공간을 초월해서 쌍둥이가 아니라 첫째를 낳고 한 5년 있다가 둘째를 낳아도 이 첫째의 세포가 일부 엄마에게 갔다가 그것이 갔다가. 또 두 번째 태아로 들어오고 또 셋째로 가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아래로 갈수록 이 마이크로 키메라가 일어날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셋째 아들은 첫째 아들의 아들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런 거죠. 세포적으로 보면 그렇지. 세포적으로는 그런 거지. 오빠 닮았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어떤 생식 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족보가 꼬이게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가 저렇게 막 넘나들 수가 있어요. 원래 저렇게 넘나들기 좋아해요, 세포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이제 2012년에 리 넬슨이라는 박사가 쓴 논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아이의 세포가 태반만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뇌로도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던 여성들을 한 100명을 모아서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여기에서 Y 염색체가 검출이 된 거예요. Y 염색체는 여자라면 사실 갖고 있지 않는데 이 Y 염색체가 어디서 왔나 하면 당연히 이 남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으니까 이 남자 태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 태반을 함부로 통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듯이 이 우리 신체와 뇌도 그 사이에 함부로 통과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뇌로 들어가면 극히 위험하니까 장벽이 있어요. BBB라고 하는데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 혈뇌 장벽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무거나 함부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데 이 태아의 세포가 유유히 다 뚫고 뇌까지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무려 100명 중에 63명. 63명이요? 63%가 나왔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신경세포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어디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세포가 엄마 뇌로 들어가서. 그렇죠. 아이의 세포는 원래 신경세포는 아니었을 텐데 줄기세포가 이제 가면 어떤 형태로든 뭐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엄마는 갑자기 내가 막 남자아이처럼 뛰어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네. 뇌의 일부분이.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 여성은 되게 남성적이 되고 막 그렇더라니까. 우와, 진짜 놀랍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낭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100명 중에 60몇 명이요? 네, 굉장히 절반 이상이잖아요. 굉장히 빈번하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섞이는 거군요, 세포가. 그렇죠. 뭐 태반을 뚫을 정도가 아니라 혈뇌 장벽까지 뚫고 들어가는 게 절반 이상이니. 야, 진짜 이건 많은 여성들이 내가 옛날에 안 이랬는데 내가 아이 낳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게 완전 게 맞는 말이네. 난 핑계 대는 줄 알았어. 남자 이렇게 너 키우다가 임마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건데 그게 화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네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자가 면역 질환 증상이 많거든요. 전체 중에 한 80%는 여성에게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면역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막 관절염이 생기고 막 피부도 경화증이 일어나고 뭐 갑상선 문제도 생기고 뭐 알러지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다 대부분 다 여성이 많이
겪는 거예요. 남자보다. 왜 그러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 마이크로 키메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남성은 엄마하고만 교환할 수 있지만 여성은 또 자기 엄마뿐이 아니라 딸까지 줄줄이 연결이 되니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수님 그 얘기할 때 뭐 같이 놀다 보면 영향을 좀 받아. 나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닮는 것도 저래서 그렇군요. 그렇잖아. 그래도 부부는 성인이니까 세포가 안 섞이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반은 아빠 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 유전자가 엄마 내 머릿속에 몸을 들어갔어. 그럼 그렇죠. 닮을 수밖에 없겠네. 닮을 수 있는 그렇죠. 거지. 결국 그러니까. 아빠에게서 온 Y 염색체가. 근데 그렇게 태어나주면 엄마는 아빠를 닮는데 아빠는 닮을질 않겠네. 아빠는 오지가 않을 거 아니야. 엄마를 닮는 거는 없지. 맞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닮지는 않은데 엄마가 아빠를 닮을 수 있는 닮기는 힘든 거. 거죠. 엄마가 자꾸 아빠 쪽으로 비슷해지는. 부부가 살면 살수록 닮는다는 건 결국 아빠를 닮는 여성이 거야. 점점 남성 쪽으로 진짜 신랑감 잘 골라야 된다 진짜. 어우. 야 결정 진짜 여자의 일생이구나. 여자의 일생. 와. 그러니까 그 많은 장인들이 사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야 이렇게 중요했어. 나 남편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보내기만 하고 받질 않으니까. 보내기만 하고 받질 않으니까. 그러네. 야 진짜 놀랍다 오늘. 이야. 근데 모든 게 설명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키메라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란만 주고 항상 이렇게 나쁜 일만 이렇게 일으키는 건 아니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좋은 일도 한다라고 한 두어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겪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포가 섞인 적이 있는 그런 여성이 한 번도 세포가 섞인 적이 없는 여성보다 노년에 가면 생존율이 60% 정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여성암들이 있잖아요. 뭐 유방암이나 뭐 난소암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키메라인 경우에는 남성으로부터 유래한 그런 세포가 모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남성 호르몬을 주든 아니면 여성 호르몬을 좀 덜하게 하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남자가 하는 일도 있네. 외부에서 온 이 남성의 세포가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 하면은 이제 손상된 조직, 뭐 염증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게 외부에서 온 세포가 있을수록 훨씬 염증이 덜하고 그런 것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연 치유의 그런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요즘 이 올림픽에서도 논란이 됐던 XY 염색체가 동시에 있는 그런 뭐 권투 선수다. 그런 것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형제에서 왔다거나 뭐 엄마가 이렇게 낳으면서 왔다거나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키메리즘 때문에 외부 세포가 와서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흔한 건 아니고 이제 뭐 간성이라고 해가지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되지 않고 성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모호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투 선수 같은 그 사람은 몸속의 내부에는 성장하지 못한 그런 퇴화된 남성 성기관들이 있고 남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간성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금 전체 세계 인구의 한 2%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통계낸 것에 그러니까 특히 여성 중에서도 되게 남성적인 게 있고 남성 중에서 되게 여성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냥 딱 보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섞였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얘는 누나들이랑 많이 친해서 그래. 그러니까 누나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유전자에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게. 그러네요. XY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다 파악하지 못한 수 있는 게 다양한 아니니까.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또 우리가 좋은 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키메리즘을 산모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한 4, 5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혹시 염색체 이상이 있는가 해서 다운 증후군 이런 검사를 하잖아요. 양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태반 안에 이제 주사기를 꽂고 양수를 뽑아내는데
이 시술이 사실 좀 약간 안전성이 좀 떨어져서 한 100명당 1명꼴로는 이 맞아요. 검사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뭐 영구적인 손상이나 유산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본 대로 마이크로 키메리즘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태반을 뚫고 나와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태아의 혈액이 이 세포가 엄마의 혈액을 막 돌아다닌다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냈더니 엄마 산모의 혈관에 돌아다니는 태아의 세포가 이 전체 세포의 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태아의 세포가. 그러니까 양수를 뽑을 필요 없이 간접적으로 엄마 피만 뽑으면 거기에 이제 태아 세포가 굉장히 많이 검출이 돼서 그걸로 이제 염색체 검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돼서 실제로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임신하면 뭐 자꾸 안 먹고 싶었던 다른 게 먹고 싶고 한 게 그게 딱 그냥 진짜 애가 새로운 세포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진짜로. 야,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게 그게 아들이 나랑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엄마의 뭔가가 들어가서 그런 거네. 말 안 듣더라고. 아니 아들은 원래 엄마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절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왠지 아들하고 아빠는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핑계를 자꾸 찾으시려고 하는 느낌인데요. 와,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우리 몸은 연구 한번 해보고 싶다. 홀몸이 아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생각보다 이렇게 순수하고 동일한 그런 DNA로 있는 게 않다라는 아니고 거죠. 마치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다라고 믿었던 그게 이제 사실 허상이잖아요. 그건 진짜 허상이라고 그렇죠. 하더군요. 그게 이제 허상인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작은 이 세계에서도 이 내 몸이 내 것만은 아니다. 그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생각보다 명쾌하지가 않다.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오늘 얘기 들으니까 형제가 생각보다는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네. 그러니까 오빠 닮았네, 형 닮았네. 그게 말이 되는 말이 거네요. 된다는. 그죠? 네. 이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웃음소리는 다 닮았네. 담는 겁니까?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 같은 것들이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좀 폭넓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오히려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발가락 닮았다고 역시 내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과학적 증거들이 많다. 네, 그렇죠. 그럼 많아야지. 그럼 혈액 검사 하나 잘못 나오면 아주 그냥 난리 나잖아. 알겠습니다. 야, 웃음이 닮았다. 야,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평생 안 읽어볼 것 같은. 정말 이거 정말 이런 책을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이런 유전학에 대한 책을. 다행입니다. 제가 책을 잘 선별해서 야. 절대 안 읽어볼 책. 저 다 꼽아놓으신 겁니까? 뭐 옆에? 네, 제가 보통 책 읽는 스타일이 이래서. 와. 나중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부분만 골라서 보고 이야. 참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여러 번, 두 번, 세 번 본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 번 봐야 또 놓친 것들을 또 다 할 수 있으니까. 웃음이 닮았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군요. 야. 이런 걸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읽기조차 힘드니 우리는 참 우리 딸은 일란성 쌍둥이들인데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야, 유전자가 그럼 얼마나 공유가 많이 된 거야? 막 이런 생각 섞인 거지. 안 대표도 딸 쌍둥이고요. 저도 아들 쌍둥이에요. 그러세요? 자녀들이.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렇죠. 좀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도 그렇고 좋은 소재를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어서 덕성여자대학교 정우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